안녕하세요. 러블리 아우라 책 읽기입니다. 제가 오늘 낭독해드릴 책은 출판사 어크로스의 이상하고 자유로운 할머니가 되고 싶어입니다. 제가 좋았던 목차의 글을 일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책을 보면 무루 작가님은 여러 가지 도전을 하고 새로운 일들을 마주하며 그 안에서 자신만의 고유한 삶을 찾아갑니다. 그 중에 기억에 남았던 것이 작가님이 식물을 키우는 이야기였는데요. 식물이 쑥쑥 자랄 것만 같았지만 맘처럼 되지 않았을 때 어느 책의 구절을 떠올렸다고 해요. 그 문장은 박상훈 그림책에 나오는데 훌륭한 열매를 맺지 않아도 라는 문장이었다고 합니다. 좁은 화분 안에서 충분히 뿌리내리지 못하고 사는 식물의 이야기를 담은 그림책인데 역설적으로 작가님에겐 체념의 메시지를 줬다고 하네요. 가장 좋은 상태가 되도록 애쓰는 것보다 어쩌면 지금 여기에 잘 어울리는 상태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은 아닐까. 한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삶의 지혜가 아닐까 하고요. 결국 꽤 오랜 시간 키운 식물들은 많이 죽었지만 그래도 매일 꽃과 풀과 나무에 물을 주고 볕을 쬐이는 바람을 만들어주니 그 시간들이 결국 식물을 돌보는 삶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리듬으로 좋은 습관을 지니면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어도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습관이 곧 한 사람의 고유성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제가 읽어드릴 목차 중에 왜 삽질을 하는 거니가 참 좋았습니다. 저도 반복해서 해나가고 좋은 습관을 만들면서 살아야지 하는 다짐을 하면서도 무엇을 어떻게라는 질문을 되뇌이다가 그 목차의 마지막 구절에 나온 글이 제 귀에 맴돌더라고요. 궁금하면 해본다. 새로운 것이라면 해본다. 망할 것 같아도 일단 해본다. 하다못해 재미라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재미난 것들이 모여 재미난 인생도 될 것이다. 삽질이 쓸데없어 보여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삽질하는 동안 재미있었고 하고 싶은 게 생겨나게 했으며 그 삽질 덕분에 뜻밖의 기회들이 찾아왔다는 거죠. 그리고 삽질한 자리엔 오랜 시간이 지나고 보니 어떤 씨앗이 나도 모르게 심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 자체로 목적이 되는 경험, 순수한 즐거운 몰입. 저도 삽질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그럼 오늘 읽어드릴 책, 이상하고 자유로운 할머니가 되고 싶어입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우리는 모두 태어나기로 결심한 아이들이다. 성장은 언제나 균열과 틈, 변수와 모험들 사이에서 생겨난다. 그 속에서 수많은 선택의 가능성들을 발견하며 조금씩 자신을 완성해 나가게 될 것이다. 왜 삽질을 하는 거니? 한 소년이 있다. 이름은 히로고 이제 막 구덩이를 팔 참이다. 이유는 없다. 그저 심심할 뿐. 소년이 구덩이를 파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다가와 혼수를 둔다. 왜 파는 거냐, 뭘 할 거냐, 이렇게 팔아, 저렇게 팔아. 그러거나 말거나 소년은 그저 묵묵히 구덩이를 팔 뿐이다. 구덩이의 깊이가 어느덧 아이 키를 훌쩍 넘기자 또다시 사람들이 다가와 연못을 만들자 함정은 어떠냐 하고 참견이 이어진다. 이번에도 소년은 들은 채 만채다. 이런 뚝심이라니 이 녀석도 크게 될 녀석이다. 구덩이 바닥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며 소년은 이따금 글쎄 따위에 시큰둥한 대답을 한다. 이쯤 되면 독자도 구경꾼의 심정이 된다. 구덩이 근처를 기웃거리며 아이에게 뭘 하려느냐고 묻고 싶다. 그러나 아이는 모두를 보기 좋게 실망시킨다. 애써 판 구덩이를
흙으로 다시 덮어버렸기 때문이다. 구덩이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일요일 아침의 삽질은 그렇게 끝이 난다. 삽질에는 크게 두 가지 뜻이 있다. 하나는 삽으로 땅을 파거나 흙을 떠내는 일이라는 본래의 의미고, 다른 하나는 헛된 일을 하는 것이란 관용어다. 다니카와 슌타로가 쓰고 와다 마코토가 그린 구덩이는 재미있게도 우리말 삽질의 두 가지 의미를 모두 담고 있다. 일본에는 삽질하다라는 관용어가 없으므로 뜻밖에도 우리말로 읽었을 때에만 중의적 해석이 일어나는 우연인 셈이다. 삽질로 삽질하는 이야기라니, 이야기가 마음에 쏙 든 나는 다시 책을 처음부터 펼쳐본다. 이게 끝일 리가 없으니 좀 더 의미가 될 만한 것을 찾아 그림과 문장의 행간을 더듬는다. 작가보다 국어 자습서 해설을 믿고 자란 세대의 독서란 별 수 없는 것이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무심코 스쳤던 문장들이 하나, 둘 보인다. 손바닥에 물집이 잡혀 아프다. 귀 뒤에서 땀이 흘렀다. 커다란 애벌레가 구덩이 아래쪽에서 기어나왔다. 애벌레는 잠자코 도로 흙 속으로 되돌아갔다. 구덩이 안은 조용했다. 흙에선 좋은 냄새가 났다. 구덩이 벽에 생긴 삽자국을 손으로 만져보았다. 구덩이 안에서 올려다본 하늘은 어느 때보다 훨씬 파랗고 훨씬 높아 보였다. 구덩이는 깊고 어두웠다. 선명하게 살아나는 감각들. 소년에게 구덩이를 파는 일은 감각적 경험이며 그 자체가 목적인 하나의 생생한 체험이었던 것이다. 지난 나의 삽질들이 그랬던 것처럼. 17 이후의 내 삶은 삽질의 역사라 해도 좋겠다. 엄마들 사이에 이런 괴담이 있다. 늦게 온 사춘기가 더 무섭다. 지랄에는 반드시 총량이 있다. 맞다. 말 잘 듣고 온순하던 맏딸이 고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사춘기를 선언하면 부모는 당황한다. 그래서 자기 학원 수강생이나 늘릴 요량으로 아무나 붙잡고 재능이 있다 꼬시는 무용선생님의 말을 덥석 믿어버린 딸의 호소를 차마 저버리지 못하는 실수도 하게 된다. 그러나 다리도 안 찢어지는 키만 큰 여자애가 17에 갑자기 무용학원에 등록한들 무엇이 될 수 있을 리 없다. 청소년 단발령이던 시절 머리 기르고 야자 빠지는 일은 꿀처럼 달았지만 그마저도 슬슬 지겨워질 무렵 또다시 나에게 삽질의 기회가 찾아왔다. 질문 많은 학생이 귀찮아 지나가듯 던진 음악선생님의 한마디 말이 화근이었다. 나는 당장 무용을 때려치우고 작곡을 공부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부모님도 꽤 단단히 방어태세를 갖췄다. 2번 당하실 분들은 아니었다. 그럼 나 혼자라도 해보겠다고 큰소리 쳤으나 당연히 나에겐 무용의 소질만큼이나 작곡의 소질도 없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다른 구덩이를 팠다. 밴드를 시작했다. 시커먼 계란판으로 뒤덮인 지하 연습실을 전전하며 악기 들고 다니는 친구들 곁을 기웃거리는 사이 함께 밴드를 하던 친구들은 데뷔도 하고 음반도 냈다. 그러나 나는 어줍잖게 광고 음악의 녹음 세션으로 갔다가 알바비만 떼었다. 어른이 되고 나서도 삽질은 이어졌다. 아이들 글쓰기를 가르치던 첫 직장에서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혼자 교재를 직접 만들었고 툭하면 회사의 부당함에 목소리를 높였다. 역시 아무도 원하지 않았다. 졸업반 아르바이트로 시작한 것 치고는 월급이 꽤 많았음에도 1년 반 만에 사표를 썼다. 대신 동네에서 혼자 아이들을 모아 가르치기 시작했다. 당장 소득은 반에 반토막이 났지만 대신 시간이 많아졌다. 그 바람에 더욱 열심히 삽질의 기회를 노렸다.
그 즈음 장롱에서 아빠의 오래된 필름 카메라를 발견했다. 새로운 장난감이었다. 나는 세상 모든 필름을 다 써보겠다는 기세로 매일 사진을 찍었다. 그러나 의지에 비해 체력이 초라했다. 실력은 더 형편없었다. 대부분 집에서 아니면 동네에서 찍은 사진들은 시시하거나 초점이 나가거나 어둡거나 혹은 이 세 가지 사항에 모두 해당되었다. 필름이 제대로 끼워지지 않은 날도 왕왕 있었다. 일주일에 2-번씩 찾다 보니 금세 단골이 된 동네 사진관 아저씨가 어느 날 조심스레 물었다. 사진학과 학생이에요? 칭찬같이 들리는 말이었지만 나는 그의 표정에서 질문의 속내를 읽었다. 풀어보자면 대강 이런 것이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진을 굳이 돈을 들여가며 계속 찍는 걸 보니 하다못해 공부에 의미라도 있는 거겠지, 학생? 굴욕적이었으나 꼭 참고 계속 찍었다. 시간이 지나자 흔들리는 사진도 필름을 잘못 끼우는 날도 줄었다. 수동 카메라 작동법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자 새로운 일에 호기심이 일었다. 차였다. 나는 온갖 차를 산처럼 쌓아놓고 매일 마시기 시작했다. 목에서 맥박이 뛰고 손이 덜덜 떨리도록 마셔댔다. 면포에 빨간 실이 붙은 인도 홍차를 구하겠다고 인도 다원에 직접 주문서를 넣고 스리랑카에서 다과를 먹는다는 비정제 설탕을 구하겠다고 아마존을 이잡듯 뒤졌다. 인도 곳곳에서 계절마다 수확하는 차들을 주문하고 기다리는 일이 익숙해질 무렵 차 이야기를 책으로 쓸 기회가 찾아왔다. 그 바람에 나의 자랑 삽질 리스트에서 차는 탈락하고 말았다. 무릇 삽질이란 구덩이가 연못도 함정도 되지 않아야 하는 법. 그래서 정신을 가다듬고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삽을 들었다. 이번엔 페스코 채식을 한번 해보기로 했다. 그저 육식을 조금 줄여보고 싶었다. 그 즈음 나는 삼림 파괴의 주범 중 하나라는 쇠고기 패티 때문에 햄버거를 끊은 지 5년이 넘어가고 있었고 햄버거를 먹지 않는 일이 전혀 불편하거나 괴롭지 않다는 사실은 내 용기를 꽤 북돋았다. 밥상에는 고기 대신 두부와 생선이 올라왔다. 그러고도 겁이 나서 두유를 자주 마셨고 채소 조리법을 틈틈이 찾았다. 그러나 제대로 된 공부 없이 하는 채식은 금방 영양 부족으로 돌아왔다. 정신적 피로감마저 몰려와 결국 2년도 안 되어 나는 다시 내 손으로 고기를 사 먹기 시작했다. 이룬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발레리나도 작곡가도 뮤지션도 되지 못했다. 15년 넘게 아이들이랑 입문서 읽던 것을 그만두고 요즘은 어른들이랑 그림책을 읽는다. 사진에 대한 열망은 희미해졌고 차보다는 커피를 더 자주 마신다. 채식 요리는커녕 육식 요리에 곁들이는 간단한 채소 반찬도 여전히 어렵다. 모두 한때 내가 몰입하고 애쓰던 일들이었으나 그 결과로 나는 무엇도 되지 못했다. 그래서 이게 다 쓸데없는 짓이었는가 하면 그렇진 않다. 아무것도 되지 않는 동안에도 사는 게 꽤 재미있었다. 하고 싶은 것이 계속 생겨났고 오래된 삽질의 결과로 뜻밖의 기회들이 속속 찾아왔다. 다시 덮은 구덩이 곳곳에 어떤 씨앗들이 나도 모르게 심어졌다는 사실을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알게 되었다. 증명할 길은 없으나 분명 오래전 내가 판 구덩이에서 난 싹임을 나는 알아볼 수 있었다. 그 자체로 목적이 되는 경험, 결과를 담보하지 않는 순수한 몰입, 외부의 반응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 이것이 삽질의 조건이다. 실컷 빠져들 만큼 재미있다는 점이 놀이하고도 닮았다. 이게 얼마나 재미있는지 직접 해봐야 한다. 구경꾼은 절대로 그 맛을 알 수 없다. 그런데 종종 어떤 삽질의 결과로 생긴 커다란 구덩이가 구경꾼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때가 있다. 난 황금알을 낳을 거야가 바로 그런 이야기다. 언젠가 황금알을 낳겠다며
온갖 쓸데없는 짓을 하던 어린 닭의 모험이 결국 닭장 안의 모든 닭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다는 이 이야기를 나는 아주 오랫동안 좋아했다. 구덩이와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는 내향적인 인물의 삽질이고 다른 하나는 외향적인 인물의 삽질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역시 주목할 것은 이런 교집합이다. 궁금하면 해본다. 새로운 것이라면 해본다. 망할 것 같아도 일단 해본다. 하다못해 재미라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재미난 것들이 모여 재미난 인생도 될 것이다. 다른 것을 배척하지 않고 낯선 것을 포용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 속에 어떤 소중하고 아름다운 의미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상상하는 마음이 좋다. 경험은 한 번도 열어보지 못한 방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다. 그때마다 세계가 한 칸씩 넓어진다. 새로 문이 열리면 세계의 모양도 크기도 달라진다. 노년의 삶에 필요한 3가지. 노년의 삶에 필요한 3가지 조건은 무엇인가? 수요 드로잉을 하러 안양으로 가는 1번 국도에서 그날 나는 새로 업로드된 이동진의 빨간 책방을 듣고 있었다. 이동진 평론가는 노년의 삶에 필요한 3가지 조건에 대한 질문의 답으로 호기심, 유머, 품위를 꼽았다. 지적인 대답이라고 생각했다. 나라면 뭐라고 했을까? 내 명의의 작고 아름다운 집과 튼튼한 관절, 그리고 명료한 정신을 꼽지 않았을까? 노인이 아니어도 나는 잘 알고 있다. 노년의 삶을 위협하는 요인은 다름 아닌 가난과 질병이라는 것을. 그러다가 문득 어릴 때 종종 주고받았던 질문이 떠올랐다. 무인도에 표류하게 된다면 그곳에 가져갈 3가지가 무엇이겠느냐는 것이었다. 그때의 대답들은 희미해졌지만 분명 생존에 필요한 도구들이었을 것이다. 평생을 무인도에 갇혀 살게 된다면 그때도 호기심과 유머와 품위가 3가지 우선 조건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도 있었다. 10여 년 전에 SNS에서 돌았던 중산층의 3가지 조건이다. 듣자 하니 프랑스에서는 기부를 하고 악기를 하나 이상 다루고 자기만의 요리법을 가진 메뉴를 갖는 것을 조건으로 꼽았다 하고 영국에서는 저항적 시민의식과 하나 이상의 스포츠를 즐길 것과 약자를 돕는 마음을 꼽았다고도 했다. 그 다음으로 한국 사람들이 꼽은 조건 3가지가 이어졌는데 아파트 평수와 자가용 크기, 얼마 이상의 은행 잔고라고 했던가. 국적과 조건의 수를 바꿔가며 말은 이렇게 저렇게 조금씩 달라졌지만 이 비교가 시사하는 바는 분명했다. 우리가 너무 물질적인 성취에 매몰되어 있다는 것. 그날, 그러니까 노년의 3가지 조건에 대한 질문이 내 삶에 끼어든 그 수요일 오전에 나는 어떤 가난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내가 골몰하는 가난은 부자가 될 수 없어 서글픈 가난이 아니라 가난해도 괜찮아서 가난하기로 마음먹은 그런 가난이다. 후쿠오카 켄세이가 말했던 덜 벌고 덜 쓰는 자급자족적 삶이고 헬렌 니어링이 살았던 단순하고 풍요로운 자발적 가난이다. 자칫 금욕적으로 보이는 이들의 삶은 사실은 아주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욕망이 실현되는 과정이었다. 많이 버는 대신 많은 시간을 가지는 삶, 돈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사는 대신 스스로 만들고 고치는 기술을 익혀나가는 삶 말이다. 그런 능동적인 가난을 떠올릴 때 그 속에는 어떤 손 하나가 있다. 매일 반복된 노동으로 굳은 살이 박힌 거칠고 튼튼하지만 재주가 많은 손이다.
그 손을 가진 이는 땅을 일구고 작물을 심고 집안 곳곳을 스스로 고칠 줄 아느니라. 필요한 것의 수는 줄이고 할 수 있는 기술의 수를 늘리려 애쓰는 이고 무인도에 가져가야 할 3가지 혹은 노년의 삶에 필요한 3가지가 손에 쥘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몸에 새겨진 것이기를 바라느니라. 농부는 손과 발에 익힌 두터운 습관 속에서 밭일에 완전히 적응해 있다. 습관이란 말은 원래 소유하다라는 말에서 왔다. 농부는 습관 속에서 환경에 단순히 적응할 뿐만 아니라 편안하게 거주한다. 습관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고유한 자신의 영역, 고유한 자신의 속성, 고유한 실체적 중량을 얻게 된다. 이는 습관이 있고서야 비로소 나라고 말하는 고유한 자기가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 자기 감정이나 자기 의식은 습관의 선물이다. 김상환, 사유란 무엇인가? 예술과 삶에 대한 물음. 이런 글을 읽으면 어쩐지 망했다는 기분이 든다. 온갖 나쁜 습관만 잔뜩 가진 내 일상이 부끄럽다. 게으른 프리랜서인 나는 늘 의지와 씨름한다. 규칙성은 찾아보기 힘들고 자주 방만해지며 쉽게 타협한다. 그럼에도 한 사람의 습관이 그 사람의 고유성을 드러내는 지표가 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다. 내가 살고 싶은 인생, 되고 싶은 사람을 떠올릴 때 그것은 정지된 화면 속의 풍경이나 인물이 아니다. 그 사람이 매일 혹은 절기나 계절마다 반복하고 쌓여가는 것이 곧 그 사람의 인생일 것이기 때문이다. 좋은 계획은 쉽게 세울 수 있다. 그러나 좋은 습관은 가지기가 어렵다. 그건 매일 아침 운동을 하고 싶다고 마음먹는 것과 실제 그렇게 운동을 해나가는 것 사이의 간극만 봐도 안다. 그러니 좋은 습관들로 인생을 채우기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대개의 좋은 습관들은 단단한 의지를 필요로 하고 그 의지를 무너뜨릴 유혹의 변수들은 일상의 곳곳에 너무나 많지 않은가? 수요일마다 아침잠을 포기하고 안양으로 차를 몰았던 것도 그래서였다. 고인물처럼 홀로 고립되지 않기 위해 좁은 일상과 세상 사이에 작지만 뚜렷한 접점 하나를 가지고 싶었다. 꾸준히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 제안자가 아니라 오직 참여자로서 내가 좋아하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보고 싶었다. 그래서 일면식도 없는 한수희 작가의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보턱대고 메시지를 보냈다. 당신 아는 한수희 작가의 블로그를 보며 그의 글에 반해 있었다. 수원에 사는 처자인데 수요 드로잉에 참석하고 싶다고. 원한다면 참석해도 좋다는 담백한 답이 돌아왔다. 어떤 사람들이 모여 어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는 모임일지 전혀 감도 잡지 못한 채로 나는 일단 가겠다고 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 오전 안양에 갔다. 일어나지 못하거나 일이 밀려 가지 못하는 날도 있었다. 가기는 했으나 그림은 그리지 못하고 오는 날도 있었다. 어쨌든 그때 나는 수요일에는 드로잉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의 시간을 살고 있었다. 그렇게 이어진 1년 반의 시간은 두고두고 아쉬울 만큼 짧은 기간이었지만 몸 어딘가에 새겨넣은 작은 문신처럼 또렷한 흔적이 되었다. 그것은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의 모습 하나를 살아본 경험이라는 흔적이었다. 노년의 삶에서 필요한 3가지 조건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바꿔본다. 당신은 어떤 노인이 되고 싶은가? 우선은 좋은 습관을 지닌 노인이 되고 싶다. 기술이나 재능이 아니라 습관인 것은 성과보다 반복되는 리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것을 반복해 나가는 것은 내가 그 일을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사람으로 살겠다는 마음 때문이다. 식물을 돌보는 일을 시작하며 알게 되었다. 꽤 오랜 시간 키우는 족족 식물을 죽여왔던 내가 그래도 매일 꽃과 풀과 나무에 물을 주고 볕을 쪼이고 바람을 만들어주니 그 시간들이 결국 식물을 돌보는 삶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말이다.
재능이 없어도 의지만 있다면 꾸준히 해나갈 수 있다. 악기를 잘 다루지 못해도 매일 피아노나 기타를 연습할 수도 있고 몸치여도 매일 춤을 추며 음악을 즐길 수도 있다. 완성된 채식주의자가 될 수 없다 하더라도 채식 지향을 이어나갈 수도 있다. 습관이 곧 한 사람의 고유성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좋은 습관을 지닌 노년을 상상할 때 나는 농부의 삶을 떠올린다. 그들은 그 누구보다 아름다운 삶의 운율을 가진 사람들이다. 자연에 가장 밀착되어 하루의 변화와 계절의 흐름에 순응하고 조응한다. 그래서 농부의 삶에 대해 말하는 이야기를 만나면 마음이 부푼다. 이번 생에 꼭 한 번은 농부로 살아보고 싶다는 열망이 꿈틀댄다. 달구지를 끌고 해서 그런 삶을 엿본다. 이야기는 1년 내내 농부의 가족들이 만들고 기른 것들을 소달구지에 싣고 장터로 떠나는 10월에서 시작한다. 달구지 속에는 4월에 농부가 깎아두었던 양털 한 자루, 아내가 만든 숄과 털장갑, 농부의 가족 모두가 만든 양초, 아마 섬유로 짠 린넨, 농부가 직접 쪼갠 널빤지와 농부의 아들이 부엌칼로 깎아 만든 자작나무 빗자루가 들어있다. 감자와 사과, 꿀과 벌집, 순무와 양배추도 들어있다. 나무 상자 속에는 단풍나무 설탕이 들어있고 자루 속에는 뒷마당에서 아이들이 주워 모은 거위 깃털도 들었다. 그 모든 것을 실은 달구지를 끌고 농부는 가족들과 인사를 한 뒤 언덕과 계곡과 시내와 마을들을 지나 열흘을 걸어 시장에 도착한다. 농부는 그곳에서 달구지 속 물건들과 빈 달구지와 달구지를 끌던 소의 멍에와 고삐를 차례로 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키웠던 소를 팔기 위해 소의 코에 작별에 입맞춤을 한다. 농부가 판 것들은 다시 무쇠솥과 수예바늘, 주머니칼, 한 줌의 앵두맛 박하사탕이 되어 농부의 어깨 위에 실린다. 농부와 농부의 가족들은 이것들로 다시 한 해의 살림을 기쁘고 성실하게 꾸려갈 것이다. 3월이 되면 무쇠솥에 단풍나무 수액을 넣어 오래도록 졸여 설탕을 만들고 4월에는 양털을 깎아 실을 잡고 천을 짜 뜨개질을 할 것이다. 5월에 감자와 순무와 양배추를 심고 나면 그 사이 사과나무 꽃이 피었다지고 꿀벌들은 부지런히 꿀을 모을 것이다. 그리고 뒷마당에서 거위들은 꾀꾀거리며 부드러운 깃털을 떨굴 것이다. 투박하고 거친 손을 가졌을 농부의 인생은 이런 순간들이 반복되며 차곡차곡 쌓일 것이다. 그들은 가난하다. 2파운드의 사탕으로 1년을 나눠먹는 4인 가족이 얼마나 절약하는 삶을 살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게다가 매일 고단한 노동이 반복된다. 지난 2년 겨우 베란다에 몇 개의 나무와 꽃과 풀들을 키우는 동안 나는 손목과 손가락에 평생 한 번도 겪지 않았던 관절염을 얻었다. 고작 눈이 즐겁기 위한 식물 생활에서 말이다. 그러니 생존을 위해 농장을 운영하는 일이란, 농사를 업으로 선택하는 일이란 바버라쿠니의 그림처럼 낭만적이지만은 않을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 속에는 아름다움 또한 있다. 때를 기다리고 소중히 여기고 작은 기쁨을 함께 나누며 어떤 부조리나 위화감도 없이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삶이 있다. 각각의 달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의미와 기쁨을 지녔고 어떤 생명이라도 존중을 받는다. 그런 하루하루를 보낸 뒤 온 가족이 둘러앉아 하나씩 꺼내 먹을 앵두맛 박하사탕이 얼마나 맛있을지 나는 상상할 수도 없다. 요즘 나는 박자 없이 내달리고 흩어지는 일상에 마디를 그어보려 애쓴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날에도 아침 식사를 마치면 집안을 정돈하고 오후에는 짧게라도 꼭 산책을 하려고 한다. 아무리 재미있는 일이라도 너무 매몰되지 않도록 한 가지 일이 3시간을 넘어가면 일단 책상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본다. 읽거나 쓰는 일이 속도가 붙는다고 종일 기력을 쏟지 않는다. 매일 규칙적으로 해나가지 않으면 꾸준히
오래 잘해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방학이 되면 조카들을 불러 함께 음식을 만들어 먹거나 책을 읽고 그림을 그린다. 훗날 내 조카들이 방학이면 이모네 가서 놀았지 라고 기억하기를 바라면서 이미 흰머리가 나기 시작한 내가 백발성성한 노인이 되었을 때 내 삶의 습관들 가운데 많은 것들이 노동과 생산에 관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기꺼이 가난하게 살면서도 작은 기쁨을 풍요롭게 누릴 수 있는 지혜를 가진 노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쁜 습관들을 되도록 버리고 좋은 것들만 아주 조금 남아 단순하지만 아름다운 리듬을 가진 노래 같은 삶을 살고 싶다. 농부의 손처럼 투박하지만 다정하고 오직 나라는 사람의 고유한 박자를 가진 매일 반복해서 불러도 질리지 않는 그런 노래 말이다.